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 아파트를 일단 다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될까, 아니면 뼈대만 살려놓고 개보수를 좀 해야 될까. 오래된 아파트 단지마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부수고 다시 짓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한데, 이게 또 합의도 쉽지 않고 이런저런 많은 규제를 적용받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것 때문에 차라리 리모델링이라는 걸 해볼까 하는 단지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규제에서 좀 자유롭고 사업 추진도 빨라서 리모델링 쪽에 관심을 갖는 아파트들이 늘다 보니까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리모델링 방식, 즉 재개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규제가 적용되며 또 뭐가 좀 고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초등학생들의 놀이터라고 불리는 로블록스라는 게임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의 원조로도 불리는데 로블록스가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지요.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로블록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 오늘 왜 이래요?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센터장을 연결해서 오늘 주식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0.27% 약세고요. 코스닥 시장은 0.1% 정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크게 보면 보합권이네요. 신동준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좀 좋은 편입니까? 미국 주가가 지난 주말에 예. 그 3대 지수가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음. 거기에 비하면 사실 좀 기대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이죠. 미국은 왜 올랐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요. 실제로 지난 주말에 발표했던 트위터나 스냅 같은 회사들 실적이 좋았고요. 이번 주 들어서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대형 기술 기업들이 대부분 다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이 기업들 뭐 실적 워낙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지난 주말에는 뭐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미국 예. 주식은요. 네. 그런데 좀 불안한 감들도 좀 있었어요. 7월 달에 미국의 종합 PMI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기업들의 구매자들에게 네. 앞으로 뭐 신규 주문이라든가 앞으로 뭐 다양한 고용에 대한 것들, 뭐 가격 부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서베이를 하는데 설문조사. 그렇죠. 예.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데이터가 제조업 쪽은 뭐 꾸역꾸역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만 서비스업 쪽이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고 또 하락했습니다. 네. 뭐 이 공급 병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노동력이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서비스업 급이 워낙 뭐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종합 PMI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2분기가 역시 경기가 정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예. 우려가 뭐 여전히 좀 있었고 또 하나 좀 불안했던 부분은 대형 기술주들만 올랐다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S&P 500개 기업이 있는데 이 50일선 그러니까 지난 60일 정도의 평균 두 달 정도 평균 주가보다 높게 형성돼 있는 종목의 비중이 53%에 불과했고요. 예. 지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건 조금 좀 이례적인 거죠. 지난 4월 달만 해도 이게 90% 가까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면 대부분의 주가들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지난 예. 두 달 평균보다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절반 정도만 그렇다라는 것도 아주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괜찮은 우리나라 종목들만 네. 네. 괜찮은 종목들만 달려가고 있고 그렇죠. 꽤 일반적인 종목들은 멈칫 자꾸 브레이크가 걸린다. 이게 계속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 말이군요. 맞습니다. 네. 큰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네. 실적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얼핏 떠오르는 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만큼 외출 여행을 빨리 하지는 않는다는 게 있을 것 같고. 네네.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그 정도 분위기는 아닌데요. 예. 걱정은 좀 됩니다. 7월 초에 신규 확진자 수가 미국은 10,000명 정도였는데 지난 주말에 8만 명을 넘었으니까요. 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사실 그것보다 지금 부담이 되는 거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비용에 대한 데이터 하겠죠. 기업의 비용 부담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또 지불하는 물가,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격차가 생산자 물가의 격차가 훨씬 더 높게 지금 물가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네. 얘기는 뭐냐면 미국 기업들이 물건 만들 때 쓰는 비용보다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비용이 훨씬 더 지금 낮다라는 뜻이니까. 아하, 원가는 이게 올라가는데 가격 네네. 전가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지금 최대치로 벌어져 있고요. 예, 실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서비스업 PMI, 미국의 서비스업 PMI 쪽에서도 신규 주문 데이터가 5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갔는데, 네, 여기 서베이한 내용,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업체들이 이 원가 압력을 소비자들한테 전가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예, 고객들이 이 주문을 내는 것들을 좀 멈칫거리고 있다. 뭐 이런 아, 설문이 있었어요. 음,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예. 2분기에는 가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름에 발주할 물량들을 일부 4, 5, 6월 달에 먼저 발주를 했고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 근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름 이후에 좀 미뤘다가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좀 주문을 또 늦추고 있는 이런 네. 패턴이 나타나니까요. 이런 예. 것들이 기업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뭐 그런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물건 사시고 싶은 것들은 대부분 산 것 같다. 소비자들도. 네네, 뭐 워낙 또 보조금도 미국 같은 경우 많이 줬었으니까요. 근데 예. 우리나라도 조금은 그런 현상들이 최근 기업들 이렇게 만나보면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 더군다나 그렇겠네요. ESG 때문에 안 들어가던 비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뭐 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조금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걸 반영해서 슬슬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도 해볼 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운을 떼긴 그렇죠? 했는데 네네. 요즘 미국에서 나타나는 지표들 보면 아 이거 경기 다시 나빠지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네. 할 수도 있겠어요. FOMC가 이번 주입니다. 마침 말씀하신 대로 FOMC 멤버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 전년 동기비 데이터는 작년 2분기가 워낙 바닥이었고 지금까지 워낙 좋았다가 3분기부터는 자연스럽게 나빠지지만 사실 이 레벨로 보면 수준으로 보면 경제가 꽤 많이 회복이 됐고요. 네.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8월하고 9월 중에 테이퍼에 대한 자산 매입 규모 축소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실제로 개시하는 건 내년 1분기에 시작할 거다라는 게 현재 이제 컨센서스이긴 합니다. 예. 그 부분 그 정도로 진행이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요. 이런 흐름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투자 스탠스를 어떻게 좀 갖고 있으면 유리할 것 같습니까? 네, 우리도 이번 주에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데요. 네. 아까 미국 기업들이랑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공급 병목의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 뭐 가치주 혹은 뭐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말하는 기업들이나 산업들이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주에 철강이 그래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이런 가치주나 경기 민감 업종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이럴 때 오히려 성장주나 코스닥 쪽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하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예.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그 공급 병목이라는 것이 그것에 의해서 한두 분기 정도 실적이 좋았지만 이게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하반기나 4분기 정도면 또 백신도 많이 접종이 될 것 같아서요. 네. 오히려 경기 민감 업종보다는 이 성장주나 코스닥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교체 매매하시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온 실적이 일회성이냐 아니면 계속될 거냐 이거 잘 구분하자 이 말이군요. 그렇죠.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파트는 낡았는데 재건축 재개발하기에는 이런저런 규제도 있고 아직 그만큼 낡은 것 같지는 또 않고 뭐 보기에는 그러면 리모델링이라는 방향으로 좀 해볼까 하는 아파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냥 각자 하는 인테리어가 아니라 아파트 전체에 뼈대는 살리면서 대대적으로 아파트를 다시 짓는 그런 방식인데요.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고민거리가 좀 있는지 한국 리모델링 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이신 무한건축의 이동훈 대표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리모델링들을 집단적으로 하는 단지들이 꽤 있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은? 주로 수도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78개 단지, 약 6만 세대 정도로 이제 알고 있고요. 또 부산, 대구, 광주, 광역시 등 이제 대도시에서도 많이 예.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한 7만 내지 8만 세대 정도 준비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재건축을 하기에는 좀 뭐가 뭐 부족하든가 모자라든가 혹은 어떤 생각이 달라서 리모델링이라는 선택을 추진 중인 겁니까? 예,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관계가 좀 애매한데 네. 사실
우리가 건축물의 뼈대는 보통 10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내장재, 외장재, 기계, 전기, 설비 라인들은 보통 길어야 30년이거든요. 예. 자, 그럼 여태까지는 30년 정도 지나면 절차를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네. 그럼 자원 활용 문제에서는 굉장히 큰 낭비였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명이 다한 건 걷어내고 새로 만들고 예. 그런 리모델링을 두세 번 하면은 결국 구조체가 수명이 다할 100년까지 쓸 수 네. 있는 예. 그런 기법을 리모델링을 보시면 됩니다. 장수명 주택으로 이제 우리도 가는 거죠. 그래서 구조공학 내지는 환경적으로 보면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예. 그걸 이제 재산으로 생각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유 20년 전 30년 전에 아파트 배치도나 높이나 동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이런저런 시설도 옛날하고는 또 요즘은 다르니까 아예 그냥 다시 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당연히 그 계산기 두드리다 보면 있을 텐데 예, 보통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 재건축 대비 리모델링의 가치는 재건축이 한 90%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이제 첨단 시설들은 거진 다 도입이 가능한데 네. 이제 부족한 게 두 대목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못하는 거. 네, 예. 현재 대부분 아파트 구조가 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평면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력벽을 유지한 상태에서 면적을 늘리면서 이제 주인들이 선호한 타입으로 하는데 예. 뭐 흔한 말로 유행하는 평면에 좀 뒤떨어지죠. 머리를 쓰긴 쓰나. 예.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층고 문제가 층고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층고를 높이게 되면 전체를 헐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 층고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층간소음을 슬라브 두께를 키워서 많이 잡고 있는데 그분이 예. 좀 부족하고요. 또 이제 천정고가 스프링클러 배관 같은 화재 완전 때문에 도입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층고가 약간 낮아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두 가지 단점 때문에 나머지는 뭐 신축과도 거진 동일한 수준을 갔는데 예. 그 두 가지 단점 때문에 리모델링 후에 가치는 조금 아쉽긴 신축의 하다. 한 90% 정도다. 신축의 이렇게. 90%라면 이걸 신축을 했으면 바로 옆에는 옆에 아파트는 재건축했다. 네. 그러면 그 아파트가 10억이면 한 9억 정도는 9억 간다 정도. 그래도. 그렇지만 이제 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안전진단 등 통과되려면 40년 이상 돼야 되거든요. 예. 자, 20년 지나면 이제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10% 이익 때문에 20년 동안 버틸 거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고 요즘은 좀 젊은 층들이 리모델링 주도하면서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뭐 10% 가치가 더 많은 걸 가지고 20년을 기다리는 걸 무의미하다라는 의식들이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서는 약간 부족하지만 탄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재건축은 요즘 하려면 지은 지 40년은 돼야 됩니까? 안전진단 통과가 거진 40년 정도 돼야지만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네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은 지 이 아파트는 지은 지 50년 됐어. 해야 이제 슬슬 부술 수도 있고 다시 네, 될 수도 40년 있고. 지나서 시작하다 보면 50년 정도 되는 시점에 이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리모델링은 뭐 지은 지 5년만 됐어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리모델링은 법적으로는 중축 리모델링이 법적으로 15년, 준공 후 15년부터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시점, 한 20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기존에 준공된 단지들 보면은 조합 설립해서 착공까지 한 2년 정도. 그리고 공사는 이제 규모에 따라서 틀리지만 예. 한 2년 정도. 그래서 모범적인 사례는 한 4년, 좀 길면 6년 이렇게 준공된 사례들이 있고요. 네. 현재 이제 세대수 증가하고 수직 중축 허용되면서 약간 그게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세대수 증가하면서 절차가 좀 까다로워졌고요. 또 이제 수직 중축형으로 도전을 하는 단지들은 안전성 검토라는 제도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니까. 조금 지금 늘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면 지금도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10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뭐 120세대, 130세대도 지을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처음 리모델링에는 세대수 증가라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리모델링은 권장을 하는데 예.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네. 일반 분양을 허용하는 것이 한 4년 정도 논의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럼 얼마나 늘릴 수 있어요? 15%. 15%. 100세대면은 15세대를
더 지을 더 수가 지어서 올려도 있어서 된다. 그것을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이제 보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짓고 나면 가치는 90% 정도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재건축을 다 하는데 들어가는 결국은 이제 공사비겠죠? 예. 공사비가 100이라면 예. 리모델링은 좀 쌀 것 같은데. 그래서 리모델링이 90% 가치니까 예. 저비용으로 그러니까 뭐 재건축의 효과를 거진 내는데 9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비용도 한 90% 수준에서 하자라는 예. 것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고요. 네. 실제 지금 준공된 단지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네. 좀 비용이 뭐 더 많이 들어갈 드는 수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있죠. 사실 아파트 재건축이라고 하면 땅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예. 공사비는 국민주택 규모로 하더라도 한 3, 4억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예. 보통 이제 시중에서는 이제 30평형대로 불리는데 그런 것들이 공사비가 한 600만 원, 500에서 600만 원 수준. 평당. 예, 그러니까 이제 평당 30평짜리가 근데 공사비가 30평 곱하기 공사비가 아니라 뭐 본래는 조경도 해야 이제 되고 주차장도 토목도 해야 하다 되고. 보면 예. 이제 계약 면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계약 면적은 약 50평이 됩니다. 그럼 이제 50평 곱하기 만약 예. 6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3억이 되는 3, 거죠. 4억은 드는데. 예.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면 다시 부수고 깨끗하게 다시 지으면 한 집당 한 4억 들여야 되고. 예. 리모델링을 하면 3억 6천 들여야 되면 근데 이제 비슷비슷하네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제 예. 재건축에서는 사실 재건축을 했을 적에 세대 수를 늘리지 못하는 단지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용적률 다 이 용적률이 꽉 차 찾아서 있어가지고요. 꽉 찬 곳은. 예. 네. 근데 이제 리모델링은 가장 큰 특징이 예. 옛날 건물을 다시 재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이런 완화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현행 용적률이 꽉 100% 차 있다 하더라도 리모델링하면서 증축하고 이제 세대 수도 늘리다 보면 그 용적률을 초과하게 되거든요. 예. 그럼 초과된 것을 건축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예. 완화를 해주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음. 서울 같은 경우 용적률이 이제 꽉 찬 단지들, 네. 법상으로 이제 현재 용적률이 꽉 찬 단지들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세대 수를 줄이던가 아니면 네. 면적을 줄여야 되는 그런 단지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예. 그런 단지들은 이제 리모델링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오히려 용적률이 재건축한 것보다 예, 높아지는군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의 가장 큰 유리한 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위로 더 지어야 되는데요, 그죠? 그 옆으로 더 짓기는 좀 각 세대들의 면적이 넓어지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네. 집을 추가로 더 가구와 세대를 늘리려면 위로 더 12층짜리는 15층으로 짓고 그렇게 지어야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그 수직 증축 관련 법이 예. 통과돼서 시행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층짜리 아파트는 최대 3개층, 18층까지. 예. 그리고 14층 이하 단지들은 2개층.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돼 있는데 네. 지금 그 수직 증축을 하려면 제도적으로 안전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보고 그래야겠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정성 검토라는 제도를 2차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되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이제 한 군데가 2차 안정성 검토가 통과돼서 지금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거기는 지반이 단단해서 기초를 지반 위에 바로 올리고 이제 지은 형태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지반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서 콘크리트 말뚝을 박고 예. 그 위에다가 이제 기초를 안 치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근데 지을 때 딱 15층에 맞게만 박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그럼 이제 기존 말뚝이 버틸 수 있는 건 15층짜리인데 네. 18층짜리를 짓다 보면 이제 무게도 늘어나고 아. 또 내진 기준, 지진에 대한 안전을 굉장히 또 강화가 됐거든요. 예. 내지는 또 옆으로 미는 힘이라 그 두 가지를 다 이제 콘크리트 말뚝을 추가로 박아서 예.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기존 말뚝하고 추가 말뚝하고 그 관계 어떻게 힘을 배분하느냐가 약간 이제 전문기관하고 이제 사업 측에서 제안한 방법이 약간 논란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콘크리트 말뚝으로 된 아파트들은 2차 네. 안정성 검토를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고
통과는 아직 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예. 옛날에 지을 때 장인 정신 가지고 혹시 이 아파트 나중에 더 증축할 수도 있으니까 넉넉히 박아 김 과장. 그랬어야 아이 공사비 더 드는데요 아. 소장님. 그래도 박아 이랬어야지 되는 건데 아, 그게 그런데 흔해요 이제 그런 게? 이 건설공사 쪽에 보면 안전율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네. 왜 그러냐면 공장 생산이하고 현장에서 모든 일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콘크리트 말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힘을 100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 콘크리트 예. 한 개 말뚝에 100을 예. 쓴다고 그러면 본래 그거는 300, 음. 3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배 정도 힘 중에서 한 배만 가지고 우리가 설계하고 공사를 한 거거든요. 여유가 있으니까. 상당히 그런 쪽으로 보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고 규정은 규정이니까 그런 거 무시하고 다 말뚝은 3배 이상 힘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이제 생각이 다른 점들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지금도 여유는 두고 박아놨으나 예, 새로 수직 증축하는 리모델링 아파트도 그 여유는 가져야 하니 그렇죠. 여유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많지 않다. 예. 그래서 이제 추가 말뚝 박으면서 음, 기존 말뚝과의 상관관계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좀 지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낙관적으로 보면 해결이 된다는 건 규제가 조금 완화돼서 규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합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아파트 수직 증축한다는데 허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거기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기준은 있는데 그것을 수용할 거냐 말 거냐는 마지막 검토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용은 정부가 네, 거기 이제 안정성 검토 기관이라고 기관에서 네, 국가 기관 두 군데서 검증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료는 이제 제출은 다 돼 있고 그 정도 선이면 이제 합격을 해도 된다라고 보는 측이 있고 아주 조금 더 보완을 하자라는 생각도 있고. 그게 시간이 제일 좀 고민거리네요. 거기서 이 아파트는 지금 15층이지만 18층으로는 안 돼요. 네. 여유가 너무 없어요라고 하면 못 짓는 거네요. 만약에 예.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결론이 안 되면은 당분간은 법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콘크리트 말뚝 기초로 된 아파트들은 당분간 수직 증축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예. 이게 차라리 속이 편하지 예.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너무 지나친 논쟁은 서로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일기 신도시들이 대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쭉 이런 수직 증축 문제도 일기 신도시들이 고민하고 있을 텐데 네. 그 정부의 입장은 지금은 잠깐 중단하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도시들은 일부 좀 여유 있는 공지가 있어서 예. 거기다가 이제 수직 증축을 안 하고 음. 별동 증축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정부 입장은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에서는 꾸준히 이제 지원 정책을 썼었는데 예. 어떤 정책적인 변화보다는 이제 실무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야지 사업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단지별로 예.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다 각각 다르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말씀하셨던 법은 이제 상당히 지금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배려가 돼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것을 이제 실무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좀 오차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처음에는 리모델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5년이면 입주가 됐었는데 지금은 2004년도에 바뀐 법 가지고 아직도 씨름을 하고 있는 단지가 있으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보시기에 위원장님께서 물론 이제 리모델링 협회 위원장이긴 하시지만 지금 일기 신도시들은 대부분 똑같은 고민,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건축은 아직은 못한 상황이고 집은 고쳐야 되겠으니 리모델링 아니면 당장 방법이 없는데 이런저런 규제나 혹은 이런저런 고민거리들을 생각하면 대략 몇 % 정도가 리모델링을 주민들이 오케이만 하면 될 수 있고 주민들이 다 동의해도 이거는 안전 문제나 다양한 것 때문에 이건 안 되네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저는 뭐 안전 문제는 극복이 된다고 보고요. 예. 결국 이제 주민들의 판단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불편한 단지일수록 이제 주민들이 빨리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래요. 현재.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이제 소형 평형이 많은 데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저녁 때 되면 주차 전쟁이라 이런 단지들은 탄력이 불편한 만큼 빨리 개선을 하자는 이제 탄력이 붙고요. 예. 중대형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주차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주차용 공간이 좀 여유가 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뭐 문제군요. 집이 조금 낡아도 좀 버티고 쓰면 되지 않은 뭐 각자 그런 고치면 생각들이 되니까.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중소형 단지들로 우선 이제 리모델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무한건축의 이동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업계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지요. 가상현실이라고 번역은 되는데 게임 회사, 인터넷 회사 혹은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모두 다 사람들이 이제 다 가상현실에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게 될 테니 우리도 거기로 가야 한다 하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을 어찌 보면 가장 처음 도입한 어찌 보면 가장 대표 회사로도 꼽히는 미국의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요. 한국에 본격적으로 상륙을 앞두고 있다고도 하네요.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기자와 함께 이 메타버스 로블록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로블록스가 그 이제 어린 친구들 게임하는 그런 거라면서요? 맞아요. 네, 게임을 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게임 네. 안에서 게임을 만들 수도 게임을 있고. 만들고 또 핵심은 그 게임 만든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본인이 사용자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흔히 게임판의 유튜브다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게 결국은 유튜버들이 게임을 그러니까 영상을 플랫폼에 올리면 뭐 광고도 받고 협찬도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메타버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게임 크리에이티브 경제를 구축했다고 하는 거죠. 아, 영상 대신 게임 만든다. 맞습니다. 아, 네.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냥 확 들어오네요. 역시 돈이 중요하죠. 네. 그러면 어차피 로블록스가 그럼 미국에 있어도 네. 미국에다가 게임 올리면 되는 거지. 뭐 굳이 한국에 상륙하면 야 이제 우리는 할 수 있고 뭐 상륙 안 해서 못 하고 그럴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사실 저도 로블록스니까 네. 한국에 사무실을 안 내고 가상 메타버스에 사무실 낼 줄 알았는데 네. 역삼동에 한 달 전쯤에 사무실을 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 어쨌든 게임 컨텐츠가 필요하잖아요. 예. 한국은 게임 개발자들의 역량이 큰 나라고. 네. 그러니까 그 사업 목적을 온라인 게임 및 개발 플랫폼 관련 서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은 게임 개발자들을 많이 확보해서 네. 한국 게임 개발자들이 많이 로블록스에 올리도록 하는 마케팅 용도가 큰 것 같은데 실제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게임 개발자도 많고 예. 로블록스 본사에 한국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알겠어요. 로블록스에는 지금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전 세계 180국에서 활용하는데 그 지금 하루 평균 이용자 이게 DAU라고 하죠. 이 예. 개념이 하루에 4,210만 명 씁니다. 4천만 명 정도. 네, 예. 2021년 1분기 기준인데요. 유튜브 따라가려면 멀긴 했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그래도 핵심 포인트는 유튜브는 이제 50대, 60대까지 쓰는 공식 플랫폼이 됐잖아요. 반면에 요거는 10대인데 10대에서 앞으로 20대가 20대, 30대가 되면 예. 미래 세대를 지배할 플랫폼이다여서 유튜브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로블록스 안에서 로블록스를 즐기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게임을 그렇죠. 네. 유튜브처럼 직접 만들어 올리는 분도 있을 텐데 네. 게임을 그 즐기는 분들은 하루 평균에 한 4천만 명 정도 들어온다고 방금 말씀 맞아요. 주셨고 네. 게임을 만들어 올린 크리에이터라고 합니까? 맞아요. 그건 네. 어느 정도 돼요?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 숫자가요. 한 80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들이 2020년 기준인데 통계로 1년 동안 번 액수가 3천만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3,800억 원 정도 원 되죠. 정도. 그러니까 예. 계산해 보면 1인당 한 4만 달러 정도 벌었다고 보는데 특히 많이 번 사람들 예. 그러니까 상위 300명이 1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는데 이것도 2020년 기준이니까 아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벌 거예요. 유튜버들이 그러네요. 처음에는 누가 이거 직업대였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로블록스 게임 크리에이터들도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은 자명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버는 분들이 초등학생이다 주로? 정확하게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 때는 게임을 하다가 예. 그러다가 결국은 이 게임을 갖고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가 한 중학생, 뭐 한 10대 초반부터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게 유튜브 대신 유튜브 같은 건데 영상 대신 게임 만드는 거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맞아요. 네. 영상이야 뭐 휴대폰으로도 찍을 수 있으니까 쉽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게임 만드는 건 이건 만드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게 우리 예. 리니지 상상하면요. 네. 리니지는 MMORPG 그러면 대규모의 게임 개발자가 모여서 네. 하는 거의 그 택진형만 만들 수 있는 대규모 게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로블록스에 있는 게임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준이 오락실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흔히 표현하죠. 아주 단순한 게임입니다. 점프하거나 총 쏘거나 맞아요. 네, 아주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긴 하지만 네. 복잡하지는 않은데 또 이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게임 툴을
툴을 제공해줘요. 이게 네. 로블록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건데 예.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플랫폼 안에 있는 게임 개발 제작 툴을 제공해줘서 누구나 쉽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게 해서 네. 한국에 좀 앞서가시는 어린 그 아이를 둔 그 부모님들은 일찍부터 로블록스를 아이한테 노출시켜서 게임 개발을 직접 해서 코딩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유행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아직은 교육 단계인데 게임 나중에 종류는 보편화되겠죠. 제가 어릴 때 하던 그 유치한 게임하고 비슷한데 네 맞아요. 네. 차이가 있다면 저는 즐기기만 했고 요즘은 만들기도 한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도 역시 그 게임 개발을 많이 하고 게임의 그 본산 종주국이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게이머들, 흔히 유저들은 돈만 씁니다. 그리고 게임 돈은 회사만 벌죠. 예. 이게 생태계가 안 이루어졌다는 뜻인 거예요. 음. 그런데 이 로블록스는 생태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블록스는 놀이기구 하나라기보단 놀이터에 가깝고 네. 근데 놀이터 안에 온 그 유저들이 이런 게임도 있으면 좋겠어라고 놀이기구를 만들면 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니 야. 거대한 놀이기구, 놀이터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미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죠?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3월 10일 날 상장했는데 당시 상장 기준 가격이 $45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 보니까 $80 정도인데 처음에 이제 조정이 좀 됐어요. $80까지 확 올라갔다가 예. $40, $50까지 내려가더니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한국의 서학개미들로 보여집니다. 네. 이게 그 지금 최근에 2분기 동안 한국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의 2위가 네. 로블록스더군요. 이제 흐름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당시의 상장 신고서 S-1이라고 하죠. S1을 보면요. 로블록스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지가 나와요. 돈은 어떻게 벌어요? 맞아요. 이게 바이 로블록스, 예. 스펜드 로블록스, 그리고 언 로블록스, 인베스트 로블록스라고 하는 그 플라이빌이라고 하죠. 내부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처음에 로블록스를 사게 만들었다가 안에서 돈을 쓰다가 나중에는 그걸로 돈을 벌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또 투자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로블록스의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상장 신고서에 설명을 해놨고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죠. 일단은 그럼 그 게임을 할 때는 돈을 냅니까? 게임할 때 돈을 내죠. 그게 이제 로벅스라는 그 가상화폐로 돈을 내는데 예. 가상 세계니까 가상화폐가 당연히 있겠죠. 이 로벅스를 사서 이걸 갖고 게임 안에서 돈을 쓰게 되어 있는데 네. 그걸 통해서 로블록스는 돈을 벌게 되고요. 근데 약간 독특한 구조는 예. 로벅스 같은 경우가 그 회계상으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100원을 냈으면 100원을 한꺼번에 계산하게 되는 게 아니라 네. 23개월 분할로 계산하도록 회계 처리를 해요. 일단은 충전해 놓는 건가 그렇죠, 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네. 다 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재밌는 게 로블록스가 당장은 적자 구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안에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23개월 분할로 하는 회계 구조 때문에 네. 적자로 보일 뿐 실제로는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네. 또 중요한 것은 사실 모든 이 키즈 비즈니스의 핵심은 끊임없이 새로운 키즈가 태어나서 그 세계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키즈들이 자라서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소비자들이 진입하면서 이 로벅스가 계속 네. 증가하죠. 그래서 지금 로블록스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은 상태죠. 네. 이거 잠깐 초등학교 때 잠깐 하고 또 너무 단순해서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돈을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 거기에. 뭐 그런 맞아요.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하고 로블록스의 차이점이 유튜브는 예. 광고 모델이 가능한 게 예. 정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보시니까 광고가 되잖아요. 예. 소비 여력이 있으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들인데 지금 로블록스 쓰는 유저 중에 70% 가까이가 네. 10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의 구매력이 낮은데 그러니까 이들을 상대로 광고를 한 게 효과가 없으니까 요즘 로블록스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뭐 영화 또는 콘서트 또는 뭐 구찌 같은 이제 명품 럭셔리 비즈니스들이 구찌 가든이란 어떤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그걸 네, 통해서 예. 광고를 할 수 있게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가능하게 하려면 바로 메타버스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와서 게임하는 분들한테 네. 게임만 하지 마시고 잠깐 여기 와서 콘서트 좀 보실래요? 맞아요. 하는 네. 그런 걸. 이게요. 예. 우리한테는 사실은 게임이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놀이 같은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른바 Z세대라고 하는 10대들한테는 게임은 그냥 새로운 하나의 세계고 거기서 친구도 만나고 뭐 소셜 미디어를 대신하게 되고 예. 놀이도 하고 심지어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사실 이미 게임이 새로운 메타버스의 상태인 거죠. 근데 그걸 메타버스를 주록하는 로블록스가 네. 완전히 모든 기능을 흡수해서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소셜 미디어가 됐고요. 요걸 로블록스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페이스북도 마크 주커버그가 우리도 메타버스로 가겠다. 네. 메타버스가 미래의 스마트폰이고 미래의 통신이니까 이거에 올인하겠다고 했고 네이버도 역시 네이버 제페토라고 하는 유명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잖아요. 예. 여기서도 또 똑같이 하던데 네이버 제페토도 제페토 스튜디오라는 거 만들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로블록스 스튜디오처럼 게임을 네. 개발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만든다. 이게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그냥 그 로블록스에 접속하고 그 안에서 게임 하다가 또 밥 먹고 와서 또 다시 게임 하다가 잠깐 안 하고 이게 이제 삶의 방식이 되고 있으면 네. 그 안에서 학원도 차리고 그 맞아요. 안에서 쇼핑도 할 수 있는 하고 겁니다. 네. 그냥 그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자. 이게 메타버스 2.0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예. 메타버스 2.0이 뭐냐면 그러니까 세 가지 개념이에요. 디지털 미, 디지털 트윈, 또 디지털 그 확장 이 세 예. 가지입니다. 예. 디지털 미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 세계 안에 내가 있어서 그 안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자고 하게 되는 거고 네. 디지털 확장이라고 하는 건 기술적인 예를 들면 증강현실이나 뭐 안경 쓰고 보이는 거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그런 감각을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여주게 하는 기술적인 측면. 또 네. 하나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런 학원도 방식이군요. 차리고 예. 방송도 하고 네, 놀이도 하고 게임도 만들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면 구태여 현실 세계에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가상 현실에서 충분히 먹고 마시고 잘 수 있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을 어디로 끌어모으느냐가 결국 경쟁의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이건 창업자가 누굽니까? 이게 이 창업자가 예. 데이비드 바스추키라는 인물입니다. 원래는 뭘 만든 사람이냐면요. 예. 그 로키드하고 보잉에서 보면 비행기 실험하는 시뮬레이션 실험기 있잖아요. 예. 비행기가 실제로 나는 것보단 가상 현실로 나는 게 편하니까. 네. 근데 그런 널리지 레보르토시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중력을 창조하는 것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다가 이 사람의 철학이었어요. 왜 우리 우주 공간에 가면 무중력 상태 경험하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이죠. 결국 현실이 되려면 중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가상 물리 엔진이라는 거 중력을 창조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착안해서 그러면 가상 세계 안에서 중력이 존재하면 아주 현실적인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 해서 출발해서 예. 이 로블록스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창업자는 에릭 카셀이라는 인물인데 공동 창업자입니다. 대학교 동기 동창이고 네. 둘이 같이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데 에릭 카셀은 2013년에 암투병 끝에 사망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에릭 카셀의 아바타가 아직도 로블록스 안에서 살고 있어요. 이분 이야기는 조금 이어서 계속 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기자였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